안녕하세요. 저는 멜버른 대학교 니콜라라고 합니다. 지금 멜버른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 세부 전공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오늘 제 독학의 주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과 세계적에서의 한국어 교육인데요. 이 주제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 그리고 후반부에 세계 속에서의 한국 교육과 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멜버른 대학교 소속인데요. 그래서 일부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에 대해서 논의할 때 호주 사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주 다문화적인 사회와 언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얘기 주로 논의할까요? 첫 번째는 호주 다문화 사회의 배경. 왜냐하면 호주 다문화 사회의 배경을 알아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호주에서의 언어 교육,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호주에서의 언어 교육 배경,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한국어, 나중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호주에서의 아시아 언어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호주에서 아시아 교육을 공부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 대략 이것은 일부의 내용입니다. 2부의 내용은 똑같이 언어 교육을 주제로 하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2부의 내용은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한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전반적으로 세계 속에서의 한국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 다음에 학습자 동기와 한류의 역할을 조금 더, 이것도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무엇보다 호주를 중심으로 얘기만 하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의 한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라별 한국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 후에 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과 호주사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주 언어 교육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의 배경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호주의 다중언어와 다문화조회, 이게 큰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방정부 및 주별로 언어 교육의 정책을 이해해야 호주에서 어떻게 언어 교육, 아시아 언어, 그리고 한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호주 통일청에 따라 이민자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1위는 영국이고요. 2위 인도, 3위는 중국, 그리고 이어서 필리핀, 뉴질랜드. 그런데 지금 인구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분포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 중가율을 따져보면 다른 나라가 눈에 띕니다. 이민자의 중간율을 살펴볼 때는 최근에 가장 이민자가 많아진 나라는 파키스탄, 이라크, 인도, 네팔하고 필리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 사회는 다문화 사회인 이유는 어, 인구의 25% 사이는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 구성을 살펴보면 1세대가 29.3%입니다. 이민자 중에. 그리고 2세대는 22%고 그리고 3세대 이상은 48%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중에도 절반 이상 1세대, 1.5 또는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입니다. 호주는 공식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호주 전체에서 영어를 빼고 다른 가정언어 무엇인가요? 다른 가정언어는 1위가 중국어, 그 이어서 아랍어, 베트남어, 광동어, 푼자브입니다. 사실상 이 아랍어 제외하면 중국어, 베트남어, 광동어, 푼자브 모두 아시아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제외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정 언어는 아시아 언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영어 외에 아시아 언어가 가장 널리 호주에서 사용되어 있는 언어들인데요. 그런데 호주에 어떤 다른 언어도 있는데요. 원래 호주에는 원주민 언어가 있었습니다. 원주민 언어는 200개 이상이었는데요. 식민지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있는 원주민 언어는 10개, 20개 정도인데요. 아직도 살아있는 언어는 거의 1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자, 식민지 언어는 영어입니다. 식민지 언어는 영어지만 제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유럽 이민자가 호주로 돌아오면서 서양 언어, 이탈리아, 특히 그리스 같은 언어가 호주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60년대, 80년대 이민자 언어는 서양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서양 이민자, 유럽 이민자보다 아시아 이민자가 많아졌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동의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60년대, 80년대 이민자 언어가 주로 그리스나 이탈리아였다면 지금 현재 이민자 언어는 앞서 보여드린 아시아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동그라미처럼 이런 그림으로 이 호주 다문화 사회의 언어적 배경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시아 언어, 원주민들의 언어, 영어, 서양어 이 네 가지 언어는 같이 지금 호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양 언어라고 할 때, 아시아 언어라고 할 때 단순히 아시아 언어라는 말을 썼는데요. 외국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언어는 주로 외국어, foreign language라는 표현으로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보통 단순히 언어, languages, 이게 복수, languages로 표시를 합니다. 그 외에는 고등학교를 위한 개발된 언어 교육 과정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이미지는 빅토리아주 교육과정 안에 있는 Korean Second Language 제2 언어 한국어의 교육과정 그 문서 표시인데요. Korean Second Language 교육과정 서론에는 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건지 그 이유는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관심 가져야 할 만한 부분은 앞부분에 세계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영어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세계 교류 자문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는 교육과정 문서상으로 영어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강의에서 나중에 보여드릴 것처럼 사실상 실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주에서는 외국어는 외국어, foreign language라고 하지 않고 언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민자 때문입니다. 자, 한국 이민자는 호주 사회 그 커뮤니티 중에 하나고 호주 사회에 큰 기여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른 이민자랑 마찬가지로. 따라서 한국어는 외국에 가야만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호주 안에서도 구사되는 언어고 한국어를 가지고 호주 내에서도 한국인이랑 같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라는 그 사회 그 커뮤니티 안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1점, 2점, 3점 이 세 가지 제가 이 슬라이드 보여드린 단락에서 호주에서는 어떻게 외국어 공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왜 외국어가 아닌 언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슬라이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에서의 언어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슬라이드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호주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간 연방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주 정부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연방 정부의 책임이 아닌 주 정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연방 정부도 지원이나 지원금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운영하는 거는 주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연방정부 교육부 장관과 주 정부 교육부 장관들이 멜번에서 모여서 멜번 데클래레이션이라는 문서를 만들었어요. 2008년에 그 문서를 발표를 하면서 2008년에 아카라라는 기관도 설립이 됐습니다. 아카라는 호주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8년에 결정된 거는 우선 아카라 설립이었고요. 그리고 호주의 크게 그 교육과정이 크게 9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거고 그 9개 중에 수학이 있을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예술, 미술이 있는 거고 제육교육이 있는 거고 그 중에 9개 중에 언어도 있습니다. 이 언어는 외국어죠.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9개의 학습 영역 별도로 역량 3가지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 역량 3가지는 지속 가능한 환경, 원주민 문화에 이해하고 아시아 및 아시아와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이 역량이 어떤 것이냐면 아시아하고 아시아와의 교류, 즉 아시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과목하고 상관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아 관련 내용은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아시아나 한국 관련 내용은 한국어 시간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관련 내용은 예를 들면 역사 시간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 시간에 조금 더 깊이 한국 전쟁 다룬다던가 이런 수업으로 다른 과목의 아시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카라라는 호주 중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연방정부 책임이 아니라 주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부 안에서 연방 정부의 교육 과정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해서 자기만의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는 이 많은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카라 WA 그 서호주 정부, 빅토리아주 정부, 뉴사우스웨이 정부, 퀸슬랜드, 남호주, 타스마니아, 노센 트리터리 정부에서 아카라 교육 과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주 정부 있을 수도 있고 변경해서 참고해서 자기만의 교육 과정을 만드는 정부도 있습니다. 한국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한국어는 현재 아카라 교육과정에 한국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우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 교육과정에도 따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주는 한국 교육과정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아닌 네 개 있습니다. 아카라 중간정부 교육과정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주정부의 책임이다. 아마 지금 기억하실 거고요. 이 것의 의미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대학교 입학 시험이라는 시험은 호주에서 통일된 하나 시험이 아닌 주별로 9시험이 다릅니다. 주별로 9시험이 개발이 됐고요. 주별로 개발이 다르기 때문에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마지막 2년 동안 그 교육과정은 아카라라는 기관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카라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10학년까지밖에 없고요. 11, 12학년은 각 주마다 단독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호주에서 언어 공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각 주 교육부의 언어 교육 정책입니다. 그런데 언어 교육 정책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언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슬라이드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반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학년 학생 중에는 언어 시험, 그러니까 외국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은 8%, 9% 사이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8%라는 것은 그 전체 호주 평균일 뿐인데 주마다 그 숫자가 다르고요. 예를 들면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무려 18%입니다. 물론 이 18%라는 숫자는 유럽 나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인데요. 다만 이 18%라는 12학년 빅토리아주 12학년 학생 빅토리아주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12학년 학생들의 18%는 다른 주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전체 호주 평균의 거의 2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빅토리아주에서 비교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마다 외국어 교육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퀸슬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공부가 5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8학년까지만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침서에서 연 1년에 50시간 권장이 되고 있고 6학년 그리고 7학년에서 9학년 사이는 80시간 10학년은 76시간이 됩니다. 줄이는 거죠. 이 시간은 1년에 50시간 학습이 공부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학습을 1학년에서 12학년 이게 지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학년에서 8학년 딱 4년 동안만 권장되기 때문에 퀸슬랜드 외국어 교육 정책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은 시드니 있는 주인데요. 뉴사우스웨일은 크게 다릅니다. 우선 1년에 100시간 정도, 중학교 때는 100시간 정도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퀸슬랜드는 한국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의 수도가 시드니인데요. 시드니는 아직도 그 호주의 가장 큰 도시, 인구가 가장 큰 도시고요. 뉴사우스웨일은 이민자가 많아서 뉴사우스웨일 교육 시스템 안에 63개 언어 교육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배우지는 않고요. 주말 학교도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주말 학교도 있고 방과 후 학교도 있습니다. ACT는 캔베라예요. ACT는 수도 캔베라고요. 캔베라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주단 60분, 그리고 7학년에서 8학년까지는 주단 2시간 반 정도 한국어 학습이 권장됩니다. 그 다음에는 빅토리아주인데요. 빅토리아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서 가장 강한, 가장 잘 되고 있는 언어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우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언어 교육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서 말하면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언어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가 없고요. 다른 주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 이유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고요. 빅토리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3 학생 중에 약 18% 정도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주당 학습 시간도 제일 많고요. 초등학교는 150분,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200분 되고요. 빅토리아주도 한국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빅토리아는 빅토리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방과 후 외국어 학교를 통해 40개 이상 언어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는 주는 서호주입니다. 서호주는 서주 새로 도입된 외국어 교육 정책에 따라 학교들은 3학년, 8학년 사이에 외국어 하나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서호주는 이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호주 땅의 한 약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인구가 한 200만 년 정도고 그 대다수는 퍼스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호주 지방에 외국어 교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도 않고 외국어 교사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호주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서 외국어가 제공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서호주 지방 학교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서호주에서 한국 교육과정이 개발이 됐고 2023년 도입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교육이 주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주 정부마다 외국어 교육 정책이 다르고 퀸즐랜드처럼 약한 정책이 있는 주도 있고 빅토리아 주처럼 강한 정책이 있는 주도 있고요.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 수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호주라는 다문화 사회에서 아시아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장점이 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보시면 1번은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호주는 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다기보다는 아시아하고 매우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거리는 교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무엇보다 시차도 이게 시간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가깝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이탈리아의 가장 높은 무역 버튼,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5개 중에 4개는 아시아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은 3위고요. 그리고 5위는 인도입니다. 자, 5개 중에는 4개는 아시아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 호주 정부는 이 거리로 인한 중요성하고 무역으로 인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로 굉장히 많이 아시아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투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거는 그동안 있었던 투자는 2가지고요. 3번의 오른쪽은 날사스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날사스라는 플랜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호주 정부가 약 320억 달러 투자를 해서 학생 초중 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인도네시아, 한국어, 일본어 보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날사스는 원래 10년 프로젝트였는데요. 7년 차에 정권이 바뀌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사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언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한국어까지 이렇게 그 지원의 대상자였는데 그 중에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언어는 일본어였습니다. 그리고 날사스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3번 숫자 바로 옆에 보실 수 있는 뉴 콜롬보 플랜입니다. 뉴 콜롬보 플랜은 호주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뉴 콜롬보 플랜 대상자는 초중 고등학생은 아니고 대학생들입니다. 호주 대학생들은 교수들이 짜는 프로그램을 따라 아시아 나라 가서 거기에서 경험하고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사진은 또 다른 단점을 보여줍니다. 4번 사진은 멜번에 작년에 새로 오픈된 코리아타운입니다. 멜번 코리아타운은 호주 전체의 첫 번째 공식적인 코리아타운인데요. 이 코리아타운 오픈했다는 것은 한국 문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고 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예를 들면 일본 문화도 이 호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어서 이 4번째 단점은 아시아 대중문화 인기가 있어서 그것을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5번은 로제입니다. 로제는 K-pop 산진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넣은 건 아니고요. 로제는 아시다시피 호주 출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주 내에서도 그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제는 한국 호주인으로서 그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쭉 한국 호주인, 아시아 호주인이 있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 아시아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정책입니다. 쭉 지금까지 도입된 아시아 언어 공부 정책은 항상 총선이 바뀌어서 중단됐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날사스는 원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의 프로젝트였는데 정권이 바꿔서 2002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대학교에 대한 되는 문제점이에요. 호주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은 한 학기단의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목당 등록금을 냅니다. 이것 때문에 대학교 안에서 인기 있는 수업, 즉
돈을 벌여다 주는 수업과 그 과목,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과목에 구별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적자로 되는 그런 과목은 나중에 폐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고요. 그 아시아 언어는 어렵고 학생 수가 인기 있는 과목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에 처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영어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호주는 다문화 사회이기는 한데 단일 언어주의 사상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어만 알면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인식입니다. 즉 호주 사회에서 아무래도 영어를 구사만 하면 전 세계 돌아다닐 수 있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다른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이것도 전반적인 사회 인식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또 대학교하고 학교, 학부모, 학생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아시아 언어의 난이도입니다. 이 아시아 언어 난이도는 물론 서양 언어, 스페인어라든가 이탈리아하고 비교할 때 의미하는 건데요. 이 같은 학습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동안 이탈리아 공부하는 호주 학생들하고 아시아 언어, 예를 들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숙달도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다시 말하면 1학년 학생 중에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 중에는 이탈리아어 공부한 학생들은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보다 그 숙달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언어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은 아시아 언어 유창하게 말하려면 서양 언어에 비교하면 학습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유학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는 아시아하고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아시아로 유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시아 학생들이 아시아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유학을 하려면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콜럼보 플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아시아 나라로 유학 가서 거기 경험하고 단기간이라든가 장기간이라든가 체험하고 살 수 있고 그 언어를 공부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은 그 뉴콜럼보 플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로 유학 단기간이라도 유학으로 갈 수 있는 호주 학생들이 제한적입니다. 이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문제점은 교사입니다. 이 OECD 나라 중에는 호주가 교사 부족함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족함은 특히 언어 교사, 외국어 교사 중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대책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완화하는 그런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취득된 교사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이거 두 번째 방향이고요. 이 교사 부족함은 어디에 특별히 심각하냐면 각 주의 수도권, 그러니까 멜번이라든가 시드니라든가 브리즈번이라든가 이 대도시에 심각하다기보다는 지방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주 지방 학교에서 외국어 교사,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마찬가지고 외국어 교사 구하기 굉장히 힘든다고 합니다. 외국어 교사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이유로 외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제 강의 일부는 여기까지였고요. 여기까지는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존재과 문제점, 단점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계적의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외국어 교육 중에 한국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해외 한국 교육 학습자 동기 한류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CNN에서 다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K-POP과 K-드라마를 갖다 줬는데 다음으로는 한국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K-POP하고 드라마는 해외에 인기가 있는데 그 다음의 인기 항목은 한국어 공부, 한국어 학습일 거라는 그것을 예상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 어떻게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호주 같은 경우는 2010년, 14년 사이에 한국어 전공을 제공하는 학교가 5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 전체 대학교가 44개고요. 그러면 지금 대충 한 5개 중 하나는 한국어 수업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2009년과 2024년 사이에 호주 조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131% 증가했습니다. 이제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다른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것처럼 이 배분율은 항상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학생 수가 적을수록 조금만 증가해도 배분율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그 뒤에 학생 수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주주 같은 경우는 2023년에 한국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인기가 증가했다는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주를 넘어서 동남아시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하고 아시아 그리고 터키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제3 외국어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앙카라 대학교 교수님들이 한국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 터키 한 군데라도 이게 몇 개 고등학교에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특별한 사례인데요. 베트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다른 슬라이드 있어서 거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한국어는 대학교 입학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어 시험이죠. 그런데 외국어 시험 응시자 중에 5명 중에 하나는 한국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미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미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한국 학습자가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냐면 이 모델 랭귀지 어소시에이션이 5년에 한 번, 5년마다 진행하는 설문조사 되고요. 다음 설문조사는 아마 이제 미국 선생님들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마 다음 설문조사는 그렇게 중하지 않고 줄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최근 10년, 20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즉 이것은 학습자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문제인데요. 이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학습자 요구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19년에 한번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기를 알아보기는 했는데 두 번째 목적은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동기 그리고 동기별로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는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한국 여행, K-팝, 대중문화, 레이저 활동으로서의 한국어 공부,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어서, 물론 두 번째 유형 학생 중에도 한국 문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 동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 동기는 유창하게 한국어를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당분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생활에 관심 있고, 한국은 장기간으로 체험을 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주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었고,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는 국제기구, UN이라던가 국제기구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물론 한국어에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기는 한데, 본인이 구사하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 하나이고, 한국어를 통해 조금 더 다문화적인 자기 다문화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자기의 사회만 넓힐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연구 같은 경우는 유형을 보는 거는 주 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논녀 선생님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학생을 대상으로 또 다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의 초점은 학습자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탈동기 원인도 알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동기되는 요소는 제가 5년 전에 진행했던 연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선 학생들은 한국 여행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학생들 동기 중에는 유창하게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취직의 기회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 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친구 사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동기였는데요. 마지막 동기로서 꼽힐 수 있는 것은 한국어 공부는 본인 학술적인 목표, 즉 학위 과정하고 맞아서, 만약에 학생들이 다른 전공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무역학, 경제학 전공이 있었다면 나중에 한국하고 무역이나 교류가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전공하고 잘 맞아서 한국어를 같이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영미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어 1학년 학생들은 많지만 그 학생들은 교환 과목으로 한국어를 듣는 학생들이고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많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탈동기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탈동기 원인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주전공과 한국어 수업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교환 수업으로서 듣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주전공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이유는 한국어는 본인의 취직하고 싶은 분야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국어를 조금 공부한 후에 그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대학생처럼 바쁩니다. 이제 학생들은 수업도 많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주전공 과목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한국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탈동의 원인은 학점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언어는 어려운 언어로 인식이 됩니다. 국어과 함께 보통 대학교에서 언어 수업하고 비언어 수업의 주간 수업 시수가 달라집니다. 언어 수업도 많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언어 수업은 시수가 많고 어렵고 학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GP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호주뿐만 아니라 북미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기가 맨날 환경 매우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제 학습자 동기도 다르고 탈동기도 다르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르고 그리고 한류의 영향이 있고, 이것은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 건지, 쭉 나라마다 한국 교육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것은 전소년 학습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조지훈 선생님이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책을 이 책 프로젝트 시작하게 됐는데요. 전 세계 제너레이션 Z 학생들이, 그 전소년들이 고등학생과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뭐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건지, 이 책에서 저희가 살펴보기로 했던 주제가 세 가지였고요. 첫 번째는 정책. 나라마다 외국어 교육, 한국 교육 전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전쟁들은 한국어 보급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해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했던 거는 전 세계 전소년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건지, 쭉 온라인, 수업, 학원, SNS, 어떤 매체로 한국어를 접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기가 다양한데 나라마다 학습자의 동기가 달라지는 건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뭐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세 번째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챕터마다 저희가 각각 다른 나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책에서 저희가 다른 나라는 호주, 일본, 대만, 중국, 이스라엘, 미국, 터키, 베트남, 태국, 영국, 그리고 케냐입니다. 물론 이 강의에서 이 하나씩 살펴보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몇 가지만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주에 대해서 앞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사스웨일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하고 2021년 사이에 뉴사스웨일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한국 학습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학생들은 무려 60% 증가하고 고등학생들은 39%, 이제 크게 증가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실제 배분율로 증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를 보시면 한국어는 뉴사스웨일 중학교에서 1521명
에서 2439명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사실상 중국어 학습자 그리고 일본어 학습자고 아직도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뉴사스웨이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3만 명 넘는데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 학습자는 2,000명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도 호주인데요. 호주인데 빅토리아주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이 두 가지 그래프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학교 수를 보여줍니다. 학교 수는 뉴사스웨이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한 9개 기에서 12개 기업 사이 이렇게 최근 15년 동안 갔다 왔다 했는데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없는 거는 그동안 초등학교가 줄었고 고등 수준의 한국 교육 제공하는 학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제 언어 한국어 과목을 선택하는 빅토리아주 수능 응시자입니다. 그럼 12학년 학생들은 12학년 학생 중에 한 22년까지 1년에 한 60명 정도 한국어 과목을 선택을 했지만 2013년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30명, 31명, 34명 사이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앞으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 교육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 이야기 끝나고 다음 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특별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은 우선 한국어를 제공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라는 얘긴데요. 베트남 정부에서 2018년에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채택을 한 거고 2021년에 제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베트남에서 특히 하노이 주변 몇 군데 고등학교에서 제1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어디 한국어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생긴 지역은 그거 한국 대기업이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래 한국 대기업이 예를 들면 하이폰 지역에 LG가 투자를 해서 하이폰 지역에 한국어를 제공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한국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교재인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베트남에서 베트남 내에 한국의 도움으로 자기 개발한 한국어 교재가 있습니다. 이 조중고등학교 대상. 이 교재는 맞춤 교재가 중요하고요. 이 맞춤 교재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이따 보겠지만 맞춤 교재는 한국 보급의 중요한 요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한국 병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토픽뿐만 아니라 OPI 시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OPI 시험이 뭐냐면 오럴 프로피셔시 인터뷰인데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피셔시인데 이것은 어디 많이 쓰냐면 한국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한국 대기업은 베트남 한국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크게 투자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한국 교육에 대기업이 많이 투자하고 다른 나라하고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학생 동기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나라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는 나중에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해도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취직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하고 베트남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선 대만에서는 언어별로 교육과정이 개발됐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한 지침서,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국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것은 일본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는 이것은 큰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맞춘 교육과정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교재가 없습니다. 이 교재가 없다기보다는 수입된 교재는 있을 수 있는데 대만 맥락에 맞춰서 대만에서 개발된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 수입된 교재를 초, 중,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적용할 때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반적으로 한국 교육 보급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도 부족합니다. 이 교사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자격증 있는 교사, 이게 한국 교육 전문가로서 한국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물론 대만 학교에서도 한국 교육, 한국학 전공이 있는데 그 졸업생 수가 부족해서 지금 교사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한국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의 다양성입니다. 물론 대만에서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대학교 교환 과목이나 전공 과목으로서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평생 교육 수업이라든가 주말 학교 수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학원 수업으로서 이게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고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중국 사례 알아봤을 때 제가 중국 선생님, 동료 선생님이랑 같이 직접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선 중국은 대학 입학 시험 전에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독학으로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 숫자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보통 한국어 공부는 인류대학교에서만 하는 거고 랭킹이 높지 않은 대학교에서 한국어 말고 다른 것을 공부해라.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던 학교는 랭킹이 비교적으로 높은 대학교였고요. 이것도 저희가 학생 유형이 이 동기 유형 뭐 때문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사이에 중인 학생들은 뭐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로서는 두 가지 유형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해서 한국어를 공부한 거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외교관 카리아, 외교기관에 취직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는 학생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 중에 대학교 가기 전에 한국어를 미리 공부한 학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유형은 물론 카리아는 카리아 중요하겠지만 이게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고 한국에 전반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기 전에도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 한국어, 한국학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분류라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케냐인데요. 케냐는 특별한 사례의 이유는 우선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아프리카에서 한국 교육이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일단 특별한 사례고요. 그리고 케냐에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대학교 올라가도 그렇게 그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케냐 학생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을까요? 우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OTT, 넷플릭스라던가 한국 드라마라던가 웹소설, 웹툰, 한국을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콘텐츠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는 인기가 많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학생들은 대학교 교양 과목 외에 실제 한국어를 수업을 받고 진행할 수 있는,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독학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뭐 두올링고 같은 온라인 앱으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쭉 요약하면 개인의 한국 교육의 특징은 온라인 매체 SNS, 독학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영국인데요. 영국은 또 다릅니다. 이 영국은 우선 교민 사회가 한국어 교육 그 체계를 굉장히 잘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소년 학습자 중에 교포 학습자도 있고 비교포 학습자도 있겠지만 우선 교포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물론 가족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교포 학습자도 비교포 학습자도 나중에 한국 여행 가고 싶어서 그 이유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소년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업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식, 그러니까 한글 학교라든가 방과 후 과목이라든가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데 수업을 받을 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된 내용도 많이 배웁니다. 전통 문화도 대중 문화도. 이게 이 젊은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국어과 함께 언어과 함께 문화까지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고, 학생들은 이것은 다른 언어하고 큰 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독일어라던가 다른 언어 학습 경험이 있을 수 있는 학생이 있고요. 그런 학생들을 말로는 그 인터뷰에서 그런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언어 배울 때 그 언어만 배우는데 한국어를 배울 때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 함께 문화도 배우기 때문에 다른 언어 배울 때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영국의 특징이었고요. 긴 한 1시간 정도의 강의 끝에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영어권 다문화 사회의 단일어주의 문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쭉 그것이 뭐냐면 영어가 충분하다, 그런 그런 입장인데요. 이것은 한국어 보급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보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언어 교육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보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투자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나라 정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나라 정책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국어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2부는 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류는 조급 단계의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강한 동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학생 중에는 한류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 공부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류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도 같이 있어야, 다른 비전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나라마다 한국 교육의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한국 교육 지원 방법을 생각할 때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라 취업 맞춤 보급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나온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